이렇게 하면 돼요? 네,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청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만들어낸 안은 세 가지의 어떤 공동주거의 유형이 일렬로 배치된 이런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약 한 9만 평 정도의 마을 정비 계획과 약 2,700평의 주택 사업 면적을 가져서 100세대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 지방 소도시의 소멸 문제는 뭐 꽤 오랫동안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청양 같은 경우는 소멸 4단계고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소멸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사업을 통해 갖고 마을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게 이번에 어떠한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청양 같은 경우는 그 주어져 있는 땅이 이 마을 정비 계획의 이게 끝자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자락에 약 2,700평이 붙어 있어서 거기에 국민임대 60세대, 영구임대 20세대, 행복주택 20세대를 설계하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주어져 있는 과제들이 뭐 커뮤니티라든지 도시, 그다음에 경관, 또 공공시설과 연계, 주민과의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여기 보면 서정리 구층 석탑과의 관계를 좀 만들어라, 이게 하나 좀 다른 내용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땅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에 있는 어떤 마을의 조직을 반복시켜 내려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어져 있는 땅이 전체 마을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끝자락에 있는 거가 어떤 식의 마을과의 관계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마을을 만드는 것에서 동네를 만드는 이런 어떤 과제로서의 100세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을을 어떻게 만드느냐와 이 동네, 결국 100세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연동되어야 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국민임대 이 50세대를 이런 매트형 구조로 만들었었고, 또 행복주택 약 30세대의 어떤 스텝형,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평형이 쌓이는 것, 그 다음에 영구임대 20세대는 타워형으로 만들어서 결국 어떤 세 가지의 주거 유형이 이 땅 안에서 연동되는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이 매트형 같은 경우가 이 전체 어떤 100세대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 만큼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식의 서울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어떤 중심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층에는 결국 세 개의 어떤 주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층부에는 뭐 코리빙, 코워킹 하는 어떤 스페이스를 두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청양 같은 경우 이 행복주택이 약 20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젊은 세대를 위한 것이고,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어서 여긴 전체적으로 물론 저소득층의 젊은 세대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0세대를 이 매트 유형으로 해서 중심으로 잡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반대로 행복주택을 50세대, 예산은 행복주택의 비율이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결국은 매트동으로서의 국민임대, 그 다음에 스텝동으로서의 행복주택, 영구임대의 20세대, 이런 식의 어떤 정리를 통해서 프로젝트들을 정리를 했고, 그걸 요약을 해보면은 대개 이 세 가지의 어떤 주거 유형들, 이게 뭐 결국 어떤 저층 유거와 약간은 높은 게 하나 필요하고, 그 안에서 결국 3, 4층의 매트동, 그 다음에 필로티 포함해서 4층의 스텝동, 그리고 이게 1층 필로티 포함해서 11층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동으로서 이 땅에 대한 어떠한 활용도, 그리고 마을 계획과의 연동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단위 주택 평면은 사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주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떠한 제약들이나 굳어져 있는 어떠한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컨대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 이게 뭐 8평, 10평, 11평 되게 작은 평수인데 그 안에서 좀 더 발코니 확장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평형이어서 그것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기역자 평면들을 좀 더 특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냈고 전체적으로는 평형은 저층부에는 마당을 준다. 그리고 중층부에 있는 것은 층고를 높여서 다락 공간을 준다. 그리고 상층부에 놓이는 데는 결국 테라스를 활용을 한다. 해서 작은 평형이지만 외부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평면에서 특화를 시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텝동, 타워동, 또 그 안에서 기본 평면이 테라스가 붙는 방식, 또 복층이 붙는 방식, 또 발코니가 붙는 방식, 또 측면에 따라서 오프닝이 달라지는 방식을 통해서 평면의 형태는 여기서는 이 정도 그렸습니다만 훨씬 더 다양한 어떤 평면들로 해서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떠한 시도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동 같은 경우가 이제 4층짜리가 있고 3층짜리가 있고 이제 1층에 붙어 있는 거는 주거 약자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해서 이제 1층에다가 집어넣고요. 스텝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평형이 위로 계속 쌓아나가면서 작은 평형 그게 전체적으로 13평, 11평, 6평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쌓이는 공간에서 남는 공간들이 테라스로 해서 셋백되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됐고 타워형 같은 경우는 3개의 박스 평면이 변형되는 방식으로 해서 테라스와 그다음에 원형과의 여러 가지 변형들 해서 되게 3개 층이 반복되는 구조로 해서 그다음 맨 꼭대기층 다르게 해서 10개 층을 주거로 만들어낸 기본 굴곡입니다. 전체적인 인면들은 뭐 이게 뭐 비싼 어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마감은 같이 쓴다. 대신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블랙 노출 콘크리트를 써서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을 좀 주겠다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장 같은 경우가 이제 한 50%는 야외에 있고 50%는 필로티 공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주차 같은 경우가 차를 없이 할 수 있었을 때의 전용 가능성 이게 이제 어떠한 마을에 있어서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연동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 있는 어떤 부대 시설 외에도 중간중간 층에 남는 어떤 옥상 스페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공유 공간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인동 간격은 이 사실 청양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인동 간격이 1.0H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사실 0.5H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죠. 이제 청양이 0.5H고 예산이 1H입니다. 그래서 청양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은 1.0H를 띄워놓고 조금 더 여분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매트동 같은 경우에 경사지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개의 주거 유형과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오픈 스페이스의 계획으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매트동의 저층부에서 보이는 풍경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마을 계획에서 붙어나가는 어떤 꼭다리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마을 정비 계획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마을 정비 계획은 실제로 뭐 비슷한 패턴으로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양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엮어주고 마을 정비 계획으로 정리를 할 건가가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고 그 정책에 따른 범위들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압축을 해보면은 대개 이런 정도의 작업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 가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벽화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가로 풍경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마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크게 봐서는 마을을 단위별로 좀 쪼개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마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구석구석마다 다
조건들도 다르고 문제점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5개의 동네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15개를 쪼갰고 지금의 계획하는 어떠한 아파트 단지도 그 중에 하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좀 더 오픈 스페이스 중심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좀 더 생활 인프라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역할들을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 선형의 전략과 노드의 전략 그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의 전략 그리고 전체 마을을 관통하는 어떤 쐐기 이 네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마을 전체를 구성하는 방식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뭐 예컨대 뭐 학교 담장이라든지 또 다리 그다음에 짜투리 땅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들 새로 만들 어떤 시설들에 대한 정리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선형의 전략, 그다음 노드 전략, 거점의 전략 이것은 예산에서도 이제 사실 반복돼서 땅의 위치나 놓여져 있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은 같이 써서 대개 이런 식의 어떠한 식의 전략에 따르는 지침을 만드는 것이 마을 정비 계획의 핵심이다 생각을 하고 이 지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소프트 계획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드 계획이 소프트 계획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뭐랄까요 마을 건축가라는 사람이 하나 좀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시간을 길게 보면서 끌고 가줘야 되는 게 이 과제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으로 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양이 마을의 끝자락에 있다 치면은 그 예산은 그 마을 계획의 중심에 놓쳐야 됩니다. 그래서 청양 같은 경우가 어떤 일렬로 그 마을의 조직을 끌고 내려오는 계획이라고 치면은 얘는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십자형의 구조로서 주변으로 확산돼 나가는 어떠한 배치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십자 계획에 따라서 2개가 건물을 차지하고 나머지 2개가 외부 공간으로 차지하는 어떠한 기본 계획으로 일들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 마을 정비 계획은 그 청양보다 조금 작은 8만 평 정도고 그다음 주택 사업 면적은 조금 큰 2,8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청양이나 예산이나 소멸 단계 3, 4단계의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떤 지자체이기도 한데 근데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컨대 프로그램에서 청년주택 같은 어떤 행복주택의 비율이 50%도 올리고 또 계획안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의 어떠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뭐 국민임대 한 50세대 그 다음에 행복주택 50세대 그래서 예산과 달리 청양과 달리 예산에서는 행복주택을 매트형 구조로 정리를 해서 50세대 뭐 8평, 11평, 14평 그 다음에 행복주택에서 6평, 10평, 13평 그래서 청년을 위한 어떠한 시설 그 다음에 좀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 이 2개로 해서 2개를 유형별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들 우리가 분양을 위해서 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른 시도들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십자 이 원래 있었던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주변이 학교 그다음에 주택 이런 걸로 하고 도로와 맞닿는 데가 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 해서 십자형의 중심적인로 해서 전체 마을로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떠한 가능성들을 보고 십자형의 평면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2개 유형으로 돼 있어서 저층부에 그리고 또 가로변에 어떤 공동시설 그다음에 코리빙, 코워킹 스페이스를 통해서 한 것, 그다음에 매트형의 어떠한 중심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은 청양에서 한 작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 복합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같은 평형들을 예컨대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층고를 높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스를 둔다든가 또 저층부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여분의 마당의 공간, 그리고 또 고층부라든지 또 중층부에 있어서의 다락 스페이스를 포함한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작은 평형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의 폭은 넓혀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것은 매트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트동에서는 맨 위에 있는 평형 말고도 아래층에 있는 평형들 이를 통해서 층고를 높인다든지 마당을 준다든지 테라스를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공동체의 공간이면서 개별 평면에서의 어떠한 삶의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평양에서는 그 청양과 마찬가지로 기본 평면들을 가지고 예컨대 테라스, 복층, 발코니 측면에 따라서 어떠한 식의 변형들을 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두었고요. 또 공동시설과 연계되는 약 한 6개의 평면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좀 더 다른 평면의 가능성들을 좀 확정을 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들 그 법적인 이상한 제도들 때문에 이 발코니 확장 문제들이 이제 이 평면들을 자꾸 동서로 길게 만드는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데, 그건 적정한 선에서 약 뭐 주택의 혁신은 저는 한 30% 정도다 생각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면들을 정리를 해서 예컨대 주거 평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복합동의 평면들은 이런 식으로 돼서 재료도 마찬가지로 저층부에 블랙 노출 콘크리트를 활용하는 방식, 또 고층부에서의 어떤 서로 섞어가는 어떤 평면형에 따른 어떤 식의 분절과 집합의 관계들을 가지고 주거동을 만들었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주차장 계획도 뭐 이건 두 동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고, 이 옆에 있는 이 소공원과의 관계에서 결국 4분면에 오픈 스페이스 공간들을 줘서 소공원을 좀 더 오픈 스페이스의 일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들로 배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부대 시설 계획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개의 출입구 위치에 어떤 코리빙과 코워킹 스페이스를 두면서 작은 평형들의 어떤 확장 가능성들, 삶의 확장 가능성들을 좀 살펴봤고, 인동거리는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1.0 H의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복합동 한 동과 매트동 한 동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매트동이 어떤 도시적인 모습에 저층의 어떤 밀도를 가진 어떤 공간적인 중심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동이 바라보이는 풍경이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마을 정비 계획도 사실 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들입니다. 여기 남북으로 좀 더 긴 어떤 마을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계획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을들의 계획들을 정비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주느냐가 정비 계획의 어떤 핵심이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14개의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해 줘야 되는 여러 시설들, 그 다음에 또 전략적으로 좀 다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계획, 이게 핵심일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어떤 선형에 묶어주는 어떤 공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거점, 그리고 그것을 묶어내는 쐐기의 전략. 이게 사실 이런 마을 계획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좋은 사례들이 뭐 최근에 뭐 외국의 뭐 스페인의 알리칸테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작은 어떤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정경 선생이 무주에서 했던 작업이 상당히 중요했던 과제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관을 가지고 혼자 작업하신 거를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식의 계획을 끌고 나가는 시간과 노력, 이게 이제 필요한 게 마을 정비 계획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4가지의 어떠한 그 얼개 틀을 가지고 이 전체 배치를 해서 각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 그것이 웨지에 따른 프로그램, 그다음에 노드에 따른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핫포인트가 또 달라져야 되는 모습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정비를 해서 결국 정비 계획에서 마스터 플랜의 핵심은 지침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만들어지되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는 또 다음 숙제여서, 결국 이 프로젝트에는 마을 건축가라는 어떠한 지위,
이 프로젝트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돼서 그것이 주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계속적인 연동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그 문제의 이해와 규명을 위한 질의를 중점으로 해주시고 자칫 크리틱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께서는 자유로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분양 임대가 섞여 있을 때의 그런 소셜 믹스 논의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긴 하지만 지침에서 공급의 유형을 몇 가지를 제시했을 때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통합 공공임대로 가는 이제 그런 방향을 갖고 있을 때 궁금한 것은 어차피 통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제시해 주신 안은 그 안에서 행복주택동, 영구임대주택동 이렇게 이게 주동의 형식을 다양화하는데 그 안에서도 거주자의 유형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에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가 궁금하고요. 관련지어서 아마 이게 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관련지어서 청량 예산에서의 가장 경관적으로나 그다음에 새로운 주거 유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매트형의 저층형이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한쪽에서는 행복주택 거주자들의 주택이고 한쪽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택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그 행복주택은 그래도 저소득층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도 있지만 영구임대 국민임대들은 연령층이라든지 소득분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분들이 매트형에 살 때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랑 어떤 점이 그 공간 구조랑 적합하길래 라는 결정을 하시고 다른 단지에서도 저는 같은 적용을 하실 거라고 처음에 생각하고 봤다가 그게 또 다른 행복주택을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그런 유형과 거주자 유형과 주동의 유형은 이것은 이럴 것이다라는 구분과 어떤 관계를 정확하게 맺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좀 복합적으로 궁금해져서 여쭙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이게 예산하고 이제 청약하고 두 개를 주어져 있는 게 이것도 사실 현상 설계하는 데서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군데의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똑같은 거를 같이 집어넣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다르게 하려고 그랬을 때 어떤 변수를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예컨대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 우리 뭐 다 알다시피 그냥 아파트의 싸구려 번안, 이 정도로 다 그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주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청양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이 20세대밖에 없고, 근데 거기서는 이제 행복주택이 작기 때문에 거기다가 국민임대주택을 좀 섞었습니다. 근데 또 예산 같은 경우는 또 행복주택이 한 50%, 50세대 가까이 되고 해서 이런 식의 예컨대 매트 유형이라고 그럴까.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평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결국 어떤 체계로서의 그 두 가지의 매트 유형이라는 거를 하나는 행복주택에 한번 써보고 싶고 하나는 국민임대주택에 한번 써보고 싶고 하는 거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의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결국 저소득층이 이런 소위 필로티 공간들을 더 필요로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더 필요로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같은 필로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쓰이는 방식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안에서 예컨대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놓이는 방식들이 좀 다르게 돼 있고, 또 뭐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다 그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또 아주 젊은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형식에 의해서 어떤 행복주택이나
아니면 국민임대주택으로 나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럼 두 가지로 해서 혹시 두 개가 어떤 식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까 하는 게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기대치로 해서 일부러 둘로 나눠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를 이 섞어서 하는 작업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제도에서 돈을 끌고 오는 데도 다르고 뭐 해서 그거를 다양하게 섞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섞어서 뭔가 아니면 거리를 가깝게 한다든가 그래서 뭐 또 결국 100세대라는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이 먼저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이민아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청양 말고 청양 프로젝트에 보면은 타워형의 영구 임대주택을 배치를 하셨어요. 아까 이민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전체적인 전략이 그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주거 유형에 다른 그런 계층이 살게끔 지금 전략이 처음부터 세워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청양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의 영구 임대주택이 들어 있는데 분명히 둘 다 이제 임대주택인 하더라도 뭐랄까 그런 계층 간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그 분리해 가지고 다른 유형에 담겠다라고 생각하신 기본적인 의도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현실적인 이유가 컸고요.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주거를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소득층도 갈래가 굉장히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안에서 저소득층하고 예컨대 행복주택은 뭐 좀 다른 물론 그 안에서도 또 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들도 있을 텐데 이 영구 임대주택을 타워로 만들었던 거는 영구 임대주택은 또 국민임대주택보다 이제 더 싼 그 가격이고 이제 또 뭐 여기서 분양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8평짜리들입니다. 8평짜리들을 가지고 뭔가를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구임대주택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뭐라 그럴까 이게 밑바닥에 놓이거나 구석으로 밀려나가거나 하는 것 같아서 영구임대주택을 가장 좀 좋은 걸로 만들어보자. 거기가 뭐 높이 올라가면 가장 경치도 좋고 뭐 그다음에 원형과 박스를 해서 실질적으로 테라스들도 많고 해서 좀 더 실험적인 좀 이런 공간들을 그래도 가장 하부에 있는 이런 주택에서 실험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평형이 좀 더 커지니까 볼륨들이 너무 두꺼워져서 이게 매치시키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평형으로 해서 가능성들을 두면서 영구 임대주택을 한 동으로 만들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 연계형 주택 정비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마을이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지역 다 좀 대도시나 이런 그 도시적인 맥락이 아니고 농촌 맥락이 더 강한 지역인데 그런 기존 지역의 그 마을 분위기, 경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배치와 주거동을 디자인하시는데 이렇게 반영이 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역사문화유산 서정리 9층 석탑이 있거든요. 저 타워에 그렇게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역사문화적인 유산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시려고 생각하셨는지. 마지막은 여기 주거 플랫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다양한 분들이 이 공간과 건축을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활용하면서 실제 일상생활을 누리게 될지 새로운 미래 세대에 또 코로나 시대에
누리게 될지 그런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질문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같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소멸되는 지역, 이게 뭐 다 우리 알다시피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이게 청양이 4단계고 예산이 3단계인 이유도 그 이유에서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 100세대를 집어넣어 갖고 마을이 살려질 것인가?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결국은 어떤 국가적인 전략, 중앙정부의 전략 혹은 물론 내부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게 100세대 집어넣는다고 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뭐 의구심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100세대라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낙관적인 미래를 예상을 해보면은 결국 빈집의 문제들은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행정 서비스의 범위들을 압축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을이라고 해서 아마 9만 평, 8만 평 되는 거를 통째로 건드리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게 또 예산군이나 혹은 청양군에서 봤을 때는 또 이게 불과 일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우리가 마을 정비 계획을 한다는 거는 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어떤 데는 집을 계속 없애가는 전략을 써야 되는 이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어디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최후로 집중을 해보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이게 이 100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시로서의 어떤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가서는 이런 것들이 단위로 보시면은 저희가 노드라는 걸 만들고 노드와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그 단위 크기예요. 이게 약 한 3,000평 내외. 그래서 그게 결국 가서는 나머지 공간들의 어떤 모델이 돼야 될 것이다. 그거 모델이라는 거는 아파트 형태 이게 아니고 외부 공간을 쓰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예컨대 넓은 주차장을 둬서 쓸 것들도 아니고 그게 지역 커뮤니티 작은 동네 커뮤니티에서는 뭔가 사이사이에 숨어져 있는 공간 그다음에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작은 어떤 짜투리 스페이스 해서 동을 넓히고 그다음에 매트형으로 조금 더 이 펼친 형태를 만든 거는 그 사익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게 어떤 이게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용적률이 낮아서 쓸 수 없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가서 이런 작은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어떠한 구조 체계로서의 공동주택의 유형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국 내부에서 쓰는 외부 공간 외에도 같이 쓰는 외부 공간들을 사이사이에 끼고 들어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예컨대 뭐 마을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뭐 아까 뭐 비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생기게 되면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이사 올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안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이제 전략인데 100세대가 맞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요 주어져 있는 마을만의 인구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는 없고 전체 예산군하고 청양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컨대 누군가가 당선이 돼서 뭐 마을 건축가라는 역할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지표적으로 가고 주어져 있는 지침을 가지고서 그 안에 뭐 예컨대 담장이라든지 또 놀이터, 돌봄, 또 축제, 커뮤니티, 가드닝 이런 계획들을 예산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시설과 매치시켜 가지고 정비를 계속 해줄 수 있고 또 그게 이게 뭐 한꺼번에 우다다닥 해서 공사할 어떤 범위도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마을 단위 약 한 9만 평 정도 되는 이 공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과제로서의 어떠한 정비 계획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일단 노드의 여러 가지 14개 혹은 이제 노드 여러 개를 놓으시고 전략을 만드신 거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으시는 그 스케일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지 않은 마을에서 성격이 다른 성격들로 규정하실 때 그 사이즈나 스케일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이 저희 단지 내에서
예를 들면 성격이 다른 동타입으로 구분하셨을 때 그것이 어떻게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성격이 다른 연동이 다른 마을에 적용됐을 때는 아까 나온 질문들하고 조금 비슷한데, 이게 동에서 외부 공간을 만드시는 것의 전략에 있어서 어떻든 니즈가 되는 사용자의 성격을 그대로 매칭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픈엔드로 연결해 놓고 어떤 것이든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외부 공간, 말씀해 주신 외부 공간의 활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근데 커뮤니티라는 게, 우리가 사례를 보면은 커뮤니티라는 게 시설은 결과가 남습니다. 저희가 예컨대 서울에서 창신동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창신동 같은 경우가 이 시설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하면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두려워하는 거는, 여기서 마을 정비 계획도 시설로 남는 거를 되게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남았는데 커뮤니티는 없고, 커뮤니티 센터 이름만 있고, 이런 데들이 뭐 왕왕 벌어지고, 그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들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크기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크기를 잡을 때는 결국 가서는 커뮤니티는 다 커뮤니티의 외곽 영역이 이 스트립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하나씩 꼽아주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버스 정류장, 학교 단장, 그다음에 다리, 그다음에 짜투리 땅, 뭐 이런 게 이제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 공간들을 어떻게 다듬어 줄 건가 해서 결국 여기가 뭔가 어떤 거창한 작업을 해서 관광객을 끌고 들어오기에는 뭔가 자원들이 부족한 데여서 사는 사람이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그 공간들이 결국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데, 이 15개, 14개 정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부분들을 어떤 부분은 좀 더 죽이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살리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예컨대 핫포인트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범위 내에서의 어떤 조직의 크기들인데, 이걸 뭐 근데 더 크게 아마 잡을 수도 있겠죠. 예, 아마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그게 조금 너무 잘게 쪼개진 건 아닌가라는 그냥 스스로의 예, 질문이 지금 말씀드리려니까 또 더 크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크게 하면은 이게 사실 지형적이나 지금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기존 도로 체계는 크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 체계하고 다르게 사이를 뚫고 가는 거를 만들다 보니까 두 개를 가지고 몇 개를 그려다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다 해서, 이게 뭐 대략 한 크기로 치면은 약 한 3,000평에서 제일 큰 거는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데는 논밭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주택이 앙창 모여 있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한 15개 정도로 해야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다르게 하는 것들을 묶을 수 있고, 이게 커뮤니티만 가지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선형의 전략이나 중간에 있는 어떤 웨지의 전략이나 이런 거를 다 엮어서 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잡았지, 아주 뭐 구체적인 데이터 스터디를 가지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 다 공통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그 단지 배치에서 매트형, 타워형, 뭐 스텝형 이렇게 해서 공간 구성을 아주 재미있게 잘 한 건 봤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제가 매트형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타워형이나 스텝형 같은 경우는 뭐 계단실형이나 편복도가 되더라도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해소가 되는데, 이제 매트형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세대들이 조합이 되는데, 결국은 그 연결되는 복도, 그 브릿지가 그 수평 동선 외에는 잘 읽혀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잘 쓰지 않는 이유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에는 복도 너무 좁은 게 있는데, 여기서 표현 못한 어떤 그 연결 복도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공간에서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주거를 다루다 보면은 프라이버시와 조망, 이 두 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30% 정도는 좀 깨보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형이 또 뭐 맨 꼭대기 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너 옆에 있는 층은
조망들이 뭐 다 확보가 되고 프라이버시도 확보가 되는데 그게 결국 가서는 몇 개, 그러니까 뭐 30%도 안 됩니다만 그 숫자 정도는 그거 외에 다른 것,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것들 자기 앞에 큰 마당이 있으면은 그 마당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들을 해나가면서 다른 어떠한 가능성들을 꿈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하게 됐고, 복도를 길게 만든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편복도나 뭐 중복도나 뭐 이렇게 소위 복도형 아파트가 갖고 있는 복도와 다른 복도들을 만들자.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뭐 3층, 4층짜리밖에 안 되는데 말씀 아까 그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소방 이런 거는 이게 다 닫혀져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단이 한 서너 개 좀 있고 네, 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뭐 그 안에서 결국 어떤 다른 유형에 대한 가능성들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